예,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기본권 보호 의무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본권 보호 의무의 구성 요건이라든가 기본권 보호 의무의 수범자 및 법적 효과, 그 다음에 기본권 보호 의무로부터 나오는 그 과소 보호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권 보호 의무는 설명드렸다시피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권 보호 의무란 뭡니까?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기본권적 법익에 대해서 A라는 사인의 기본권적 법익에 대해서 B라는 사인에 의해서 A의 기본권적 법익의 가해 또는 가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권 보호 의무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기본권 보호 의무의 발생 요건, 구성 요건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처음으로 말했던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기본권적 법익. 그래서 제가 기본권적 법익이라고 헌법상 기본권적 법익이라고 써놨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러한 헌법상 보호된 기본권적 법익에 대해서 사인인 다른 제3자의 가해 A라는 사인에 대한 기본권적 법익에 대해서 B라는 제3자인 사인의 가해 또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가해는 가해나 가해 위험은 위법성을 띄어야 됩니다. 여기서 위법성은 좀 다르게 해석되는데 하여튼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 이런 요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적 법익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여기 대해서 명백하게 하나, 두 개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냐? 생명과 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만 인정하고 있어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제가 설명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적 법익은 자유권적 보호법익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자유권적 보호법익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기본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권 보호 의무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 그러면 기본권 모든 기본권의 보호 의무 이게 아니라 특별히 자유권적 기본권에만 국한한다. 그것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은 모든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니라 생명과 신체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해서 뭐 어떤 판례가 있냐면 예를 들면 기본권적 법에서 생명 그거는 당연히 있겠죠. 뭐 저번에 봤던 낙태 사건 그죠? 그다음 건강 그 다음에 재산권도 이 기본권 보호 의무가 발동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 되겠죠?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 됩니다. 그 다음 직업의 자유에도 기본권 보호 의무가 인정됩니다. 단체 행동권 여기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자유권적 기본권 보호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는 거죠. 기본권적 기본권 보호 의무는요,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같이 생명, 신체, 뭐 이런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와서 발표해달라 그래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좀 더 연구를 하면서 이제 요 어떠한 기본권적 법익에 기본권 보호 의무가 인정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입장처럼 예를 들면 생명, 신체, 뭐 이런 건강 이 정도에 국한하여
기본권적 법익을 인정해야지. 만약 독일처럼 자유권적 기본권 거의 대부분을 인정하게 되면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남소, 뭐 어떠한 것이든 다 기본권적 보호 의무 위반이다 이러면서 그 헌법재판,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권적 보호 의무는 아주 급박하고 절실한 중요한 기본권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국가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재산권 같은 거는 일반 권리 구제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단체 행동권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재판 쪽에서 다루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본권적 보호 의무와 관련된 뭡니까? 이 기본권적 법익은 아주 제한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본권, 촉각을 다투는 기본권 뭐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권적 법익에 지금 안 들어가는 자유권적 기본권은 명확한데 안 들어가는 사회적 기본권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본권은 왜 안 들어가냐? 사회적 기본권은 생존에 필요한 재화의 정의로운 배분, 그 다음에 이 어떤 생활 보장에 이런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은 제3자에 의해서 이 사람의 생활이 궁핍하게 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제3자인 사인의 가해가 일어나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기본권적 보호 의무는 그 기본권이 보호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 이것을 상정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사회적 기본권은 또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지금 사인 A가 있고 사인 B가 있는데 이 사인 B가 A의 기본권적 법익에 가해를 가했다. 이거는 삼각관계죠. 국가, 사인 A, 사인 B. 삼각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은 이 제3자인 B가 없어요. 없고 이 A가 궁핍한 생활을 한다. 국가가 도와준다. 이가관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제3자의 가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본권에는 기본권 보호 의무가 발생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사인인 제3자의 가해라는 겁니다. 아까 A라는 사인, B라는 사인인데 B가 A의 기본권적 법익에 가해를 입힌다 그랬죠? 이 가해나 가해 위험인데 이 사인인 제3자의 가해가 있어야 되죠.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 가해자의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죠. 또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가해자를 또 과도하게 그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사인인 제3자의 가해인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자연재해. 뭐 산불이 났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외교적 보호, 국제법성으로 외교적 보호. 그 다음에 국가나 외국의 공권력에 의한 침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보호 의무에서 말하는 제3자의 가해가 아니죠. 자연재해라는 것은 이 제3자와 관련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적인 재해를 말하는 것이고 외교적 보호도 또 외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또 다른 외국의 공권력의 침해, 뭐 전쟁 같은 거 이것도 이 제3자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조항에서 보았냐면 우리 헌법 제 34조 6항에 보면요. 재해 예방 의무가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 34조 제 6항에 의해서 보호하면 됩니다. 그죠? 예, 그런 것과 관련있다.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게 또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자살의 경우입니다. 자살. A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 자살은 뭡니까?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은 제3자가 와서 살해한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본권 보호 의무 구성 삼각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자살도 엄연히 보면 물론 이제 혼자 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혼자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이 자살하게 된 경우에 외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아서 결국엔 자살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살의 경우에도 이각관계라고 보기에는 애매모호한 또 하여튼 그 자살의 경우에 국가가 그럼 가만히 방조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살을 통해서 A의 생명권이 위태롭게 될 때는 제3자의 가해가 아닌 본인 자신의 가해일지라도 국가는 기본권 보호 의무가 발동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이 구성 요건 세 번째는 이거죠.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가 발생하려면 기본권적 법익에 대해서 생명, 신체 같은 경우 생명, 신체에 대해서 위법한 가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해 위험이 이루어집니다. 위법한 가해라고 하면 이 가해라는 말은 제가 왜 가해라는 말을 썼냐면 침해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라고 하죠. 국가가 어떤 행위에서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인이요 다른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라기보다는 구별해서 국가가 하는 침해와 구별해서 사인에 의한 것은 가해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권 가해는 다른 사인에 의해서 위법한 가해를 가하는 경우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가 발동되는 건데 이때의 가해란 것은 현재의 가해, 급박한 가해를 말합니다. 현재의 가해, 급박한 가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권적 법익에 대해서 가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 가해는 그냥 정당한 가해는 안 되고 위법한 가해여야 됩니다. 위법한 가해. 그 가해 행위가 위법하냐 어떠냐 위법하지 않느냐는 법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형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에 따라서 헌법의 해석에 따라서 기본권 보호 의무가 발생하기에 적절한 위법한 가해냐 아니냐를 헌법 해석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죠. 또 이 위법한 가해가요. 단순한 한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가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수의 원인 제공자들에 의해서 두세 명, 10명 이런 복수의 원인 제공자의 공동행위로 인해서 시간적 공간적으로도 또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누적되고 또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린 경우 그런 가해의 경우에 국가의 기본권 업무가 발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가해라는 거는 그 기본권 주체 피해자 A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법익에 상당한 가해를 입은 것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본권적 보호법익에 상당한 가해를 입은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가해자가 책임이 있었느냐, 이 사람이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이 가해자의 책임 여하, 가해자가 주관적 고의가 있었냐, 이런 것 불문합니다. 예, 불문합니다. 가해자의 어떻습니까? 책임 능력 불문, 가해자의 고의, 주관적 요소 불문입니다. 그거 상관없이 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본권적 보호법익에 상당한 가해가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주 가해가 일어났는데 단순한 상처 조금 났을 뿐이다. 이 정도는 여기서 말하는 위법한 상당한 가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가해자가 고의성이 있느냐 또는 비고의적이냐 그것을 불문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기본권 보호임은 이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데 중점이 있는 거지. 가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 어떠한 주관적 요소냐, 또 뭐 그런 것들을 책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 이 피해자 보호에 중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가해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왜 가해뿐만 아니라 가해 위험이냐? 현재 가해뿐만 아니라 장래 가해 위험에 대해서도 국가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히 심각한 가해, 위법한 가해로서 상당한 가해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 가해 위험일지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권 보호 의무로서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해 위험은 현재의 가해뿐만 아니라 가해 위험을 포함하는 예방적 개념이다. 기본권 보호임과 실제로 가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해가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기본권 보호임과 발동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네 번째 큰 제목 기본권 보호 의무의 수범자 및 법적 효과입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는요. 수범자 그럼 누굽니까? 수범자 국가죠. 국가. 당연히 기본권 보호 의무의 수범자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면 그 중에 모두 다 이러한 입법, 사법부, 행정부 다 기본권 보호 의무의 수범자이지만 그러나 기본권 보호 의무의 핵심은 누구냐면 바로 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입법에 의해서 구체화하는 그 입법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점은 기본권 보호 의무의 수범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입법자다, 국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과 사법부도 기본권 보호 의무의 수범자이라는 것이요. 두 번째 이제 법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효과. 이 법적 효과는요. 가해 내지 가해 위험을 방지할 국가의 객관적인 의무다. 기본권 보호 의무는 주관적인 의무가 합니다. 누가 청구해서 이게 아니고 누가 주관적 공권에 의해서 저 좀 기본권 보호 의무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국가가 이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국가의 의무가 그러니까 기본권의 국가가 기속되어서 또 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객관적인 의무다. 객관적인 의무다. 그러니까 이 국가는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그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기본권적 보호 의무의 수범자가 국가기관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권한의 규범 범위 안에서 또 행위 권한에 근거하여 행위해야 됩니다. 뭐 입법부가 마음대로 뭐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듯이, 사법부가 마음대로 뭐 예산권을 행사할 수 없듯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 의무, 기본권 보호 의무 그 자체가 어떤 권한이나 권한을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기본권 보호 의무는 기존의 권한의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충실히 효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의무를 국가기관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적 효과 관해서 기본권 보호 의무는 그 개별 기본권 주체의 주관적인 보호 필요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객관적인 보호 필요에 따라서 관련된 보호 법익에 대한 가해의 심각성, 가해의 잠재력 등 현실적인 가해의 유형, 효력, 범위, 강도, 기본권 주체 스스로 기대 가능한 구제 방안의 가능성에 의해서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 보호 의무는 사실상 또는 헌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기관이 절대적인 안전을
다 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절대적인 안전을 다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국가는 불가피한 위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나 기본권 주체의 그 어떤 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가가 감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본권 보호 의무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기본권 보호 의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여지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입법자의 그러한 기본권 보호 조치는요, 어떠냐면 적합하고 효율적이어야 돼요. 효과적이어야 돼요. 적절하고 효율적이어야 돼요. 예? 기본권 보호는 그래서 바로 뒤에 설명했지만 이 기본권 보호 의무를 국가기관이 제대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과소보호 금지 원칙. 그러니까 과소보호 금지 원칙은 저기 밑에 써놨는데 입법자의 보호 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지다. 우리가 권력 분립에 의거해서 보면 입법자, 헌법재판소가 있죠.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의무를, 입법자가 잘 의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통제하는, 심사하는 수단으로서 과소보호 원칙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수행하는 데서 취하는 수단은 모든 헌법상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법률 유보, 그 다음에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 비례성 원칙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하면서 기본권 보호 의무 조치를 취해라, 이겁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과소보호 금지 원칙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듯이 이런 겁니다. 지금 기본권 보호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때야 됩니까? 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예를 들면 입법부라고 합시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하는데 그 법률을 제정했는데 그 법률이 적절했느냐, 효율적이었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조치를 통해서 A라는 피해자, B라는 가해자가 있네. 이 A라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입법 조치가 있는데 그게 B라는 가해자에게 굉장히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한다. 이건 수행 불가능한 거죠. 수행 불가능한 조치라 그러면 그것은 과소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입법자는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호 수준 이상을 취해야 됩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보호 수준 이상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최소한의 최소한 이상, 과소보호 금지, 덜 보호해서는 안 된다. 부족하게 보호해서는 안 된다.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소보호와 과잉금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과잉금지는 이렇게 높고 과소보호는 이렇게 낮을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과소보호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 과잉금지는 이 정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과소보호는 이거 이상을 보호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서로 양자가 어느 수준에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과잉금지가 더 높고 과소보호가 낮다. 이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서는
국가가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 이상을 취했는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소 보호 금지의 원칙. 그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은 누구한테 요구하는 겁니까? 입법자에게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잣대로서 작용한다. 그러니까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의 심사 초점은 뭡니까? 입법자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얼마나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했느냐 여부를 심사한다. 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그래서 과소보험 원칙을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의 심사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특별히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보수를 미달하지 않도록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이른바 과소보험제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기본권 보호 의무, 누구의 기본권 보호 의무입니까?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사인인 가해자가 다른 사인의 기본권적 법익에 가해를 입었을 때 일정한 보호 조치를 국가가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권한으로서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로부터 이렇게 발동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그렇지만 국가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보호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인에 의한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 위험의 정도나 종류, 심각성, 발생의 빈도, 또 각종 대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상충하는 보호법익과의 형량,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런 어떤 기본권 보호 의무 수단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모든 걸 고려해서 입법하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을 통해서 비로소 구체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자의 구체화에 있어서 입법 형성의 여지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권 보호 의무를 수행하는데 이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여지는 광범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소보금제 원칙이 요구하는 이제 보호 수준 두 번째 2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소보금제 원칙에서의 보호 수준인데 이 기본권 보호 의무는요 가해자 그 다음에 피해자 그 다음 국가랑 삼각관계에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뭐 기본권 보장, 기본권 침해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가 기본권 침해했다. 사연의 기본권 침해했다. 이러면요.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방어권, 주관적 공권에서 방어권 나오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 국가의 역할이 강해져요. 그럼 침해하면 안 되겠다.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 과소보험지 원칙과 문제는 기본권 보호 의무에 있어서는 요 가해자, 피해자의 그 가해가 이루어지고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발동했는데 그 기본권 보호 의무도 어떤 절차에 통해서입니까? 입법자의 입법에 구체화되어 있어야만 입법의 법률에 그러한 기본권 보호 의무 수단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지만 발동된다는 점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그래서 이 입법자가 얼마나 입법 형성의 자유를 축소해서 구체화해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소보험지 원칙은 상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성. 그건 무슨 말이냐?
예, 기본권 보호 의무에 의거해서 기본권 보호 의무의 최소 수준 이상을 실현하라고 하는데 법률의 구체화는 법률의 구체화를 통해서 그 최소 수준 이상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 과소보험요청은 가해자와 피해자 의 기본권 보호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법적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 기준이 별로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뭡니까? 관련 기본권의 최소한 수준 이상의 보호에 중점이 있습니다. 입법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쉽게 그래서 입법자가 규정한 법률의 기본권 보호 의무 조치가 위헌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법자가 막강한 형성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 형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권의 최소 보호의 수준은 딱 이거다라고 획일적으로 이 하한선이다. 최소 수준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최소 수준은 어떻게 설정하냐면 개별적 사건, 보호법익의 종류, 이렇게 생명권이 신체권이 뭐에 따라서 보호법익의 중요도,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최소 수준을 위반하는 것이 뭐냐? 최소 보호 수준을 위반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한 세 가지 정도로 말하는데 첫째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금까지 전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유효한 법적 사안에서 의거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취한 경우, 보호 조치를 아무것도 안 한 경우. 둘째, 제3자의 권리나 공익을 심히 침해함 없이 가해자의 권리나 공익을 심히 침해 없이 이미 존재하는 보호수단보다 더 개선된 보호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이거 말고 더 개선된 보호조치가 존재하는 경우. 셋째, 유효한 법률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보호법익의 장애 또는 위험에 대하여 사익과 공익을 비교 형량할 때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과소보험요청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심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비례성 원칙, 비례성 원칙에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러죠. 약간 목차 달았어요. 목적의 정당성 똑같고 수단의 적합성이 아니라 수단의 적절한 수단이니까 적절성으로 바꿨고 침해의 최소성의 수단의 효율성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법의 균형성 똑같습니다. 협의 비례성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바뀌었죠. 2번, 3번 양쪽 가로 2번, 양쪽 가로 3번만이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의 정당성은 앞에요. 비례성 원칙에서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침해 목적의 정당성 이렇게 되죠. 기본권 침해 목적의 정당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비례성 원칙에서는 그 목적이 뭐에 맞아야 됩니까?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 공공복리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목적의 정당성 앞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는요. 보호의무의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보호의무의 목적의 정당성. 보호의무가 발동하는데 그 목적은 어디에 정당하냐 이거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기본권 보호의무는요. 왜 국가가 수행해야 되냐면 국가의 존립 자체의 목적이에요. 존립 목적이 있어요. 국가가 어떤 럭크나 이런 사람들이 말했죠. 국가 존립 목적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게 국가의 존립 목적이죠. 국민이 없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는 자체는 성립하기 어려워요. 그죠? 다 난민이 되는 겁니다. 난민.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의 존립 목적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목적은 뭡니까? 헌법에서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깔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내재된 벌써의 목적입니다. 헌법에서 당연히 정당하게 인정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만약 생명권과 문제된다. 뭐 신체 자유 문제. 그거를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수단의 적절성. 수단의 적절성은 이겁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수단은 적절해집니다. 국가의 보호 조치가 기본권 가해되는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적절한가 여기입니다. 즉 피해자의 기본권 보호를 A란 기본권 피해자의 기본 보호를 위해서 더 좋은, 더 개선된 적절한 수단이 있는가? 그런 더 적절한 수단이 없다면 수단의 적절성은 충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단의 적절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별적 행위보다도 그 국가가 취한 그 조치를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그 하나의 행위만을 보는 거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전반적인 국가의 조치가 적절했느냐 이것을 판단합니다. 수단의 적절성에서는 이런 지금 규범적, 사실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느냐를 살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전적인 보호 조치, 또 사후적인 보호 조치가 다 적절히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단의 적절성 심사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유한 법률에서 현존하는 유한 법률에서 그 법률에 존재하는 보호법익의 존재하는 보호조치가 보호법익의 장애 또는 위험에 대해서 사회과 공익을 비경량할 때 수행할 수 있는 경우냐 없는 경우냐. 그러니까 지금 보호법익의 위험 가해되고 있는데 그 A의 기본권 보호법익에 가해가 있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도저히 이 A가 수행할 수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이런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단의 효율성으로 가겠습니다. 과소보금지 원칙에서 수단의 효율성 심사는 이런 특정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조치느냐. 과소보금지에서 수단의 효율성은 이 국가의 보호 조치가 필요한 조치였느냐. 먼저 이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나서 수단의 효율성은 그 제3자의 기본권이나 다른 기타 공익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 A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냐. 기본권 가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는 수단이냐를 물어보면 또 이 기본권을 이 수단 말고 다른 더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다른 대안이 있었느냐 이것을 심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단의 효율성에서는 피해자의 기본권 보호를 해서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었느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비례성은 우리가 이 원칙이죠. 과잉금지 원칙, 비례성 원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과소보금지 원칙에서는요, 여기서 협의의 비례성은 기본권 침해자와 기본권 피해자의 이 법익 간의 형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권 피해자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취하는 이 보호 조치로 인한 이익과 이 기본권 가해자에게 이 보호를 위해서 기본권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국가의 공권력의 기본권 침해가 누가 더 크냐? 예? 근데 여기 침해가 더 훨씬 크다. 그러면 비례성을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거죠. 효율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이 가해자의 기본권을 훨씬 더 과도하게 침해한다. 그러면 이 협의의 비례성,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기본권 보호 의무 기본권 보호 의무와 과소보험 원칙 굉장히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과소보험 원칙과 관련해서 짧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본권 보호 의무라고 했을 때 기본권 보호 의무 중에 과소보험 원칙, 이 심사 기준으로 과소보험 원칙은 기본권의 최소 보호 수준 이상을 보호하는 겁니다. 최소 보호 수준 이상. 이거는 근데 그냥 이 일직선으로 획일적으로 이 정도가 최소 보호니까 이거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별적 사건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 법익이 뭐냐, 생명이냐, 신체냐, 뭐냐 이거에 따라 달라 종류에 따라서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그 각 사건마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 최소 보호 수준 이상을. 그 다음에 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의 세부적인 심사 기준 지금 여기 말했습니다. 목적의 뭡니까? 정당성. 그 다음에 수단의 적절성. 그 다음에 수단의 효율성. 협의의 비례성. 이러한 4단계의 심사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소보험지 원칙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또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보호 의무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